최근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살벌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이를 러시아 국민을 살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이 이러한 러시아를 비판하긴커녕 러시아와 발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한국보다 러시아를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소속 외교관이 한국의 국가안보자문위원과 만난 사연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사연을 빠르게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 소속의 외교관 로버트 헤이스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스러운 호텔 회의실, 비가 내리는 오후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저는 미국 정부의 중요한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날은 제가 맡은 외교적 임무 중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간 여러 국가를 오가며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처럼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데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워싱턴의 외교 기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했는데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확전을 막아라. 이 단순한 메시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 기조가 되고 있었죠. 저의 임무는 단순해 보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했던 건데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방위 산업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며 국제적으로 주요 군수품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한국의 기술력과 자원을 절실히 필요로 했죠. 그동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들어서며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정책 방향을 갑자기 전환하려니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독려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제게도 큰 부담이었죠. 한국은 한반도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곳의 결정은 항상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곤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거대한 이웃, 그리고 북한이라는 반영구적인 변수는 한국이 국제적 압력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죠. 평소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설득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의 전쟁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며 이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영향은 한국 안보에도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도 그렇다고 뚜렷한 행동을 취하기에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 보였죠.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여론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제적 명분을 지키고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굳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죠. 언론 역시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국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과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를 경고하며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숨가쁜 회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고립될 위험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고 해도 북한과 러시아의 대응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정부는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우리가 새로 취하게 된 기조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 외무부의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은 자국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이는 러시아 국민을 살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한국과 러시아 간 관계의 파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기조와 묘하게 맞물리고 있었죠.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 즉 양측 모두 전쟁의 확전을 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죠. 저는 그 차이를 설명하며 한국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전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을 막으려는 그들의 주장은 국제적 안정이나 평화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전술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죠.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시키고 더 이상의 자원 투입을 피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었고 다른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독려하면서도 갈등이 확전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미국의 비용과 동맹 관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계산이었고 이는 러시아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정부가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고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제 임무의 핵심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면 더 큰 외교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한국에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한국의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었고 북한이라는 민감한 변수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는데 미국 역시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는 최근 폭스뉴스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죠.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꽤 신중했지만 그 속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확전을 피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외교적 입장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경고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의 발언은 조심스러운 어조를 띄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의 국가안보자문위원과 만날 예정이었죠. 비록 그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의견은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기에 그와의 만남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자제 요청은 한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였죠. 그간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반도에 미칠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자문위원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특히 몇 가지 핵심적인 우려를 전달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했죠. 잠시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자문위원과 만나기로 한 호텔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자문위원은 한국 정부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고 그의 판단은 한국의 외교적 방향을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죠. 이 회의에서 김 자문위원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한국의 선택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생각하니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왔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고요하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가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자제하라는 명령. 그것이 오늘 제가 한국에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였죠. 그렇게 회의실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자문위원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과 함께 중대한 책임감을 짊어진 듯한 무거운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회의는 차분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저는 자문위원을 맞이하며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문위원님, 오늘의 회의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 자문위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기 지원을 자제한다고 해서 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문과 고민이 담겨 있는 듯했죠.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긴 자문위원은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결정이 한국의 안보와 국제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원이 자칫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과 갈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문위원의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한 나라의 고통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적 긴장과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결정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죠.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 자문위원은 제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죠.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단순히 무기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 지원 없이는 평화를 위한 협상의 조건조차 만들어질 수 없겠죠. 한국 역시 이 전쟁의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언젠가 한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러시아가 힘을 얻고 북한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 한국과 국제사회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지원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단기적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를 구실로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동북아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를 비롯해 지역적 갈등을 관리하려는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군사적 지원은 확전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외교적 해법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자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어요. 미국은 이 선택이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자문 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나 있었죠.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 도덕적 책임감과 그 지원이 초래할 국제적 리스크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제 정세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과도 씨름하고 있는 듯 했고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와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그의 고민을 더욱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고뇌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과 맞물린 모든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떠나기 전 김자문 위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우리가 함께 형성해온 국제적 안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만큼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이 처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제 말을 듣던 김자문 위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의 변화를 다룬 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 이상이 영토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평화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국민적 단합과 외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피해와 고통이 우크라이나 내부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죠. 특히 젊은 층과 피난민들 사이에서 반전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전쟁으로 송두리째 무너졌다.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다. 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여론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전 여론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설득력을 더해줄 중요한 요소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르기 코르슨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논란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정부가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득할 명분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졌어요. 저는 미국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변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자제하는 결정은 단순히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도덕성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죠. 이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전 여론과 맥을 같이 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자제한다면 이는 단순히 중립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 협상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 코르슨스키의 논란은 한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행위는 한국 내 여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한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고, 이는 정부의 결정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전쟁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평화 협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오래 끌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논란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코르순스키 대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방위성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지도를 소셜미디어에 그대로 게시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죠. 국민적 정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자제하는 선택은 한국 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더불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이 크고 방위산업에서도 국제적인 입지를 갖춘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해온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인접해 있으며 북한이라는 고유한 안보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자제한다면 이는 단순히 중립을 유지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로 국제사회에서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이러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평화 여론과도 맥을 같이하며 협상을 지지하는 국제적 흐름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안정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미국의 방향에 동조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평화 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균형을 고려한 분별력 있고 독립적인 결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김자문 위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며 저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자문 위원님, 최근 코르순스키 대사의 행보가 한국 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문제는 한국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큰 실망을 안겼고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지원을 결정한다면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전쟁의 지속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반전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강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얻을 것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자문 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코르순스키 대사의 행보는 우리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존심과 깊이 연결된 문제이고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네요. 또한 지원이 평화를 앞당기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더 오래 끌게 만든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결정이 비판받을 소지가 더 크겠죠. 그의 말에서 한국이 처한 복잡한 현실과 신중한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모든 결정이 국민적 정서, 안보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의 시선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죠. 결국 우리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민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지원은 부담만 크고 얻을 것은 많지 않아 보이는군요.
저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군사적 지원 대신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접근이 한국의 역할에 더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전 여론은 단순한 전쟁 피로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의 반영이었으며 국제사회의 전략적 선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선택은 단순히 중립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끝을 준비하는 외교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한반도 안보와 동맹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김자문 위원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눈빛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로버트,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의실을 떠나며 이번 상황이 한국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전 여론, 코르순스키 대사의 행동,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변수는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복잡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저의 임무는 한국을 설득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죠. 단순히 동맹과 국제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이곳에서는 모든 결정이 곧바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직결될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자국의 안보와 국민적 정서가 동시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결국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이 단순히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평화를 향한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랐습니다. 이곳에서의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 선택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시간이 말해줄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현재 반한 감정에 휩싸였다는 태국에서는 최근 한 방산 전문가가 한국에 관한 한 영상을 보고 후기를 남기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쏟아낼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고 이 전문가는 무슨 후기를 전한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태어난 수차트입니다. 현재 태국의 방위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사기술과 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집안 곳곳에는 아버지가 수집하신 군사장비 모형들이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전투 장면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작은 군인 모형들과 전투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태국 군대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신 분이셔서 저는 어릴 적부터 군사 관련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자랐죠. 그렇게 성장해온 저는 결국 태국 방산업체에 입사하게 되었고 현재 다양한 무기와 군사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늘 아들인 제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길 바라셨지만 저는 직업 군인이 되지는 않고 대신 이렇게 방위산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군인이 아닌 연구원의 길을 택했지만 제가 개발하고 연구한 기술이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제가 군인이 아닌 연구원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하신 듯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제 진로를 지지해 주셨고 현재는 아버지께서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며
제가 개발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죠. 저는 직업 특성상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방위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기들은 태국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점점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여러 방산 강국들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한국 따위가 순위권에 들 수나 있을까 싶었죠. 불과 몇십 년 전 전쟁할 때는 탱크 한 대 못 만들던 나라였고 그렇게 피폐해진 상태에서 방산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국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동계 전차 평가 테스트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결국엔 독일 전차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차기 전차를 구입하겠다고 했었고 여러 나라의 전차들이 사업안을 제안했는데 최종 후보에 오른 게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였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엔 결과를 보기도 전부터 당연히 독일 전차가 선정될 줄 알았어요. 그때 노르웨이에서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전차의 기동력과 사격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독일 레오파드 전차는 평가 도중 기동력에서 큰 문제를 보였던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강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사격 테스트에서도 한국의 전차가 훨씬 더 높은 명중률을 기록하며 현장에 있던 많은 방산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저도 그 결과를 접하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해서 독일 전차의 성능까지 넘어버렸나 싶었다니까요. 이후 저는 더욱 한국의 방산업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후 폴란드에서 열린 전차 성능 평가 훈련에서는 유럽 각국의 네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여 성능을 겨루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의 K2 전차가 또 한 번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 뭐예요. 이때 앞서 언급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스페인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차들이 폴란드에 또다시 모두 모였는데 폴란드의 K2 전차는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기동력을 보여주었고 명중률도 90%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나라 전차들을 압도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여실히 확인해주는 장면이었어요. 게다가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생산 속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지 몇 달 만에 이미 수십 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인도하는 걸 보고 믿을 수가 없었죠. 미국이나 독일을 예로 들어도 이러한 물량을 소화하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성능, 가격, 생산 속도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들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지금은 한국이 더 이상 그저 신생 방산 국가가 아니라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할 만한 나라로 성장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국은 확실히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행보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았죠. 저는 아버지에게도 한국산 무기들의 장점을 설명드렸더니 처음엔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아버지 세대에서는 한국이 기술적, 산업적 기반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긴 했어요. 한국이 유럽 시장에까지 진출했단 말이냐? 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죠. 그 질문에 저는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을 예로 들며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가 무기 생산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성능 무기를 선보이며 기술력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태국 상황도 간단히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태국은 중국 무기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아직까지도 군사력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방산 계약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태국군이 보유한 전투기, 장갑차, 군함 등 여러 군사 장비가 중국에서 공급된 것이죠. 게다가 중국산 무기는 비교적 저렴하고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도 높아 태국의 군사 예산 상황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물론 태국 내에서도 현재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산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더 나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타국의 무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도 해요. 특히 최근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포함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태국 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방산 협력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중국은 태국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정치적으로도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방산 협력에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자칫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태국은 베트남 전쟁 이래 주로 미국에서 무기 장비를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중국제 무기 장비 도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인데 이 같은 분위기는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프라윕 찬오차 총리 정부가 중국에 접근해 긴밀한 군사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 더욱 가속화된 것이죠. 중국산 무기 도입의 물밑에는 단순히 무기 성능만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이 태국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반발로 무기 판매를 제한하고 군사 협력 규모를 축소해버린 것에 반해 중국은 그러한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태국을 지원해 주었고 이 점이 프라윕 정부로 하여금 미국이 아닌 중국을 주요 무기 공급처로 삼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죠. 이렇게 태국이 무기 조달에서 대중 의존도를 높이면서 군사면을 포함한 중국과의 관계가 한층 가까워지는 반면 기존 동맹국이었던 미국과의 군사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태국은 중국제 신형 VT-4 탱크 10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도 하였는데요. 태국이 앞서 사들인 VT-4 탱크의 성능에 대단히 만족한 결과 재차 100대를 더 들여오기로 한 것이었죠. 현재 태국군은 VT-4 탱크를 대량으로 구매해 150대가 부족한 주전 탱크의 전력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태국은 중국과 자국 영내의 합작으로 보수 유지는 물론 대폭 개조까지 가능한 탱크 수리창을 설립하기도 할 정도로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뿐만 아니라 장갑차와 잠수함 등 다양한 군사 장비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력하고 있고 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러웠어요. 중국과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저는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이 태국에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장비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의 전략적 요구에 더 종속될 위험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날도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오늘 낮에 있었던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동료들과의 논의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국과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동료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진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잡생각을 좀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띄더군요. 평소 무기와 군사 장비에 관련된 영상을 자주 봐서 그런지 알고리즘이 저에게 이 영상을 추천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래 들어 한국의 무기들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레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광고가 지나가고 화면에는 한국의 위용 넘치는 군사 장비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건군 76주년 기념 국군의 날 행사라고 하더군요. 평소처럼 군사 장비를 감상하는 정도로만 그칠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제 눈과 마음은 좀처럼 영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병력들의 시가행진도 멋졌지만 영상에서는 특히 한국군의 여러 신형 무기들이 소개되었고 미사일, 전투기, 장갑차 같은 장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보고 있자니 정말 그 엄청난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태국에 없는 무기들과 그 규모를 보고 있자니 무언가 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군의 전략 폭격기 비원비도 상공을 날았는데 대량의 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비원비 랜서가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것은 북한의 강력한 한미 동맹의 힘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여졌죠.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가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비원비는 미군의 또 다른 전략 폭격기인 B2보다 3배 더 많은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더 많은 무기를 싣고도 최대 속도 마하 1.25로 관미군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단 2시간 안에 도착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성을 갖추었으며 은밀성과 치밀성을 갖추어 북한이 절대 거기에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사전 탐지와 사후 식별조차도 할 수 없는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특히 이 와중에서도 저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바로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미 외관상으로도 기존의 미사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마치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듯 이동식 발사대의 무게감 있는 움직임은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실제 이날 기념 행사에서 첫 선을 보인 강력한 중량 36톤의 현무5 탄도미사일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북한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그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미사일이었죠. 중량 36톤에 달하는 현무5 미사일은 8에서 9톤에 달하는 강력한 재래식 탄두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고 또한 이 미사일은 탄도 중량을 줄일 경우 약 3,000에서 5,000km의 사거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 한국의 중추적인 중장거리 전략 자산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현무5는 GPS 보정 기능이 강화된 첨단 관성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 조합은 장거리에서도 정확한 정확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편차로 지하 벙커 및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 적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데 적합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사일 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궤적을 조정하는 풍압 및 기압 센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비행 제어 센서와 조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설계에는 스텔스 기술이 본체에 통합되어 있어 심지어 적 레이더가 추적하기조차도 어렵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현무5의 기술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은 군사 기밀로 인해 기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중요한 순간에 작전 효율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많은 현대적 혁신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의 대통령 또한 이번 미사일 배치를 통하여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도 압도적인 대응을 약속하며 즉각 보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하였는데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가 지하 벙커와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 어떤 방어 체계로도 쉽게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더군요. 영상 속에는 무기 체계가 발사되는 시나리오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압도적인 위력은 정말 보는 이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런 무기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영상을 보며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태국의 현실과 비교해보게 되더군요. 우리 군대는 아직도 중국산 탱크와 장갑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잠수함과 같은 해군 전략 무기에서도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무5와 같은 자주 국방의 상징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중국에 덜 끌려다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국이 그런 강력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술력을 함께 이전받을 수 있는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단순히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 공유를 통해 군사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나갔습니다. 만약 태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을 추진해 현무 시리즈 같은 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다면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들뜨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상상일 뿐이었지만 국방 장비를 넘어 군사적 자립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회의 때 이 이야기를 꼭 해봐야겠어.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군사적 자립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의 협력은 훨씬 전략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마음속에 이렇듯 작은 결심이 생기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상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사 전문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였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군사 정책은 너무도 한정적인 틀에 갇혀 있었어요. 중국의 군사 장비와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은 발전하지 못한 채 그늘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긴 하는 걸까요? 저는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경고음이 이번에는 마치 명령처럼 강하게 울렸죠.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할 때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방산 협력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현실의 벽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그 모든 계획들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과 방산 협력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잠시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태국은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순탄치 않은 순간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관광업 문제, 외교적 의견 충돌, 그리고 민감한 정치적 발언까지. 그동안 우리 정부의 행동이 한국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방산 협력은 외교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과연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줄까? 아무리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로 인해 이미 협력 대상으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실제 태국 정부는 여러 사안에서 한국과 미묘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관광 산업을 둘러싼 논란,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미묘한 역사적 사건들까지. 이 모든 일이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원인이었죠. 저는 침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허무함이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렇지만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남아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잠도 잊은 채 노트북을 다시 켜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양국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아보려 했죠. 제가 작성한 초안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언젠가 이 글을 통해 동료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이어나가 보려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미국 외교관 로버트 헤이스 씨, 그리고 태국의 수차트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